내리쬐는 따가운 가을 햇볕에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는 밭.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농부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김동수 씨는 이곳에서 고추와 파,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불쑥불쑥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올라 괴로울 때면 밭으로 달려나온다는 동수 씨. 흙을 만지고 있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곤 했습니다. 그 한을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겪은 고통은요, 독립군을 잡아다가 치료하는 다 그런 형태입니다. 40여 년간 말 못하고 감춰온 과거. 떠올리기조차 싫은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20장이 넘는 녹취록은 한 글자 한 글자 절규하듯 빽빽합니다. 차후에 내가 죽더라도 우리 그 딸내미들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 하는 이 아버지를 좀 이 한을 좀 풀어달라고. 평범한 농부의 녹취록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시즌5에서 오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전할 백성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픈 역사의 진실을 재조명함으로써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일하고 있는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침을 주는 입장이지만 오늘만큼은 이제 배우는 학생의 입장으로 잘 듣고 열심히 배우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인유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역사 관련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배워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많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기록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인물 퀴즈인데요. 스페인 태생이고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입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낳은 천재, 또 현대미술 최고의 거장. 이 사람 누굴까요? 정답! 누구? 피카소? 피카소밖에 모르죠? 아니에요! 피카소가 확실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한 번에 맞췄지? 근데 이거 미술 프로그램 아니죠? 뜬금없이 왜 피카소가 나오나요? 사실 저도 궁금해지려고 그러는데요. 이 프로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뜬금없이 피카소가 나왔을까요? 자, 이 궁금증을 안고 오늘의 주인공 김동수 씨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전방 GOP 초소. 철책 너머로 DMZ를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마주보고 있기에 병사들은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1976년 4월 22살 김동수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군인 정신이 투철한 모범병사로 소문난 동수 씨. 그날도 동수 씨는 야간 경계 근무를 무사히 마친 뒤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급하게 동수 씨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김동수 면회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최전방에 면회 올 사람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의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네 이제 양복을 입고 이제 덩치도 큰 사람 3명이 서가 있더라고요. 바로 뭐 양쪽 손에 딱 끼고 찌푸차로 이제 태웠죠. 그래 뭐 태우자마자 이제 그 눈 안대를 이래 저쪽에 가리고 사람 앉는 의자에 이렇게 이제 수갑을 양쪽에 이제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 당황했죠. 뭐 한다고 이제 일하십니까? 이래 물으니까네. 가보면 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자,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진짜 공포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체포해도 되는 건가요? 막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도 안 했잖아요. 물론 안 되죠. 요즘 같으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고 해서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제 범죄자를 딱 체포할 때 뭐 당신은 무슨 죄로 지금 체포되는 거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구속이 취소되나요? 죄를 졌어도 무죄가 됩니다. 딱 여기서부터 보면 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네, 부당하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런 상황에서 차는 한참을 달려서 어딘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수 씨의 기억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서 어느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제야 눈을 가린 안대가 풀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촛불이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켜지가 있고 아주 깜깜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완전히 사람을 이제 나는 이제 이게 막 죽이는 곳인 줄 이래 알았죠. 자, 분위기 심상치 않죠? 이게 어딜 것 같아요?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 뭐 조사실 아니면 고문실 이런 데 끌려가잖아요. 혹시 뭐 그런 데가 아닐까? 김동 씨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여기는 군 안보사의 조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로 끌고 온 건가요? 혹시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지금까지 김동수 씨가 뭐 잘못했는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왔죠?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곳에 끌려왔을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선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삐라 맞죠? 몇 살이에요? 몇 살인데 지금 28인데 군대에서 이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요즘에는 네. 예전에 이거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또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서 되게 신기하네요. 유진 씨는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그 풍선에 매달아서 띄워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그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거죠? 네네. 전 어렸을 때 실제로 봤는데 여기서 또 나이 차이가 느껴지네요. 이 삐라라는 거는요, 이제 전단이라는 뜻의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삐라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불온 전단, 뭐 불온 선전물, 뭐 이 정도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전쟁 때 남북 양쪽에서 뿌린 전단, 이게 전투기에서 퍼부은 포탄보다 많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엄청 많은데. 그 정도로 많이 뿌렸던 거예요. 그래서 70년대에는 진짜 곳곳에서 이 불온 전단이 쉽게 발견됐어요. 저도 주워본 적 있고. 근데 그걸 주워가지고 학교나 이제 경찰서 가잖아요. 뭐 상도 주고 그랬거든요. 동네 골목에서 뭐 저 같은 뭐 애들도 발견할 정도니까 휴전선 철책 부근 거기는 뭐 말도 못하죠. 그 중에 요원들이 갑자기 동수 씨한테 너 이거 본 적 있지? 이러면서 불온 전단을 하나 내보이는데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생활보장금. 남조선 돈으로 1억 1,100만 원부터 3억 3,300만 원. 상금. 남조선 돈으로 185억까지. 185억이요? 요즘 로또를 맞아도 이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70년대면은요, 이게 환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은데 한 1조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걸 보고 북으로 넘어가는 국군이 과연 있었나요? 이제 문제는 당시에는 이제 국군이 월북을 하거나 또 북한군이 이 월남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수 씨가 끌려오기 몇 달 전에 임금 부대의 병사가 실제로 월북을 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휴식 시간에 이제 철모를 이래 깔고 앉아가지고 빙 둘러 앉아가지고 농담으로 이제 뭐 어떻게 이제 그 넘어갔나 이제 그 여기에 그 군대 생활하면서 뭐 죄를 지어서 넘어갔나 서로 이제 이런 이제 그 뭐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 때문에 자녀가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하신 거죠. 뭐 그거는 전혀 뭐 생각조차 못했죠. 그 자리에서요, 동수 씨가 했던 말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아, 월북한 그 암흑에는 아마 이용당한 뒤에 총살당할 거야. 또, 야, 평양도 서울처럼 화려할까? 그냥 이건 딱 들어봐도 평양도 서울처럼 화려할까? 약간 농담 같죠? 굉장히 가볍게 할 수 있는 얘기였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안보사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동수 씨는 그 불온 전단 주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원들은 아까 180 얼마 몇 억 준다는 그 전단을 보여주면서 동수 씨를 추궁한 거예요. 야, 김동수 너도 월북하려고 그랬지? 너 간첩 만난 적 있지? 바른 대로 말해.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부풀려진다고 해도 너무 부풀려진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평양도 서울처럼 화려할까? 이 말이 어떻게 월북하고 싶다가 되고 간첩으로 몰릴 수 있는 건가요? 아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동수 씨 입장에서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렇게 강력히 부인을 했는데 그럼 부인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바로 극악한 고문이었습니다. 그 말 채찍을 이제 물에 이렇게 그 담가놨다가 불었다가 뭐 처음에는 굵은 빨간 거 이제 그 굵은 가죽으로 돼가 있는 거를 맞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그 작은 거 이제 또 맨 마지막에는 그 실날 같은 가죽으로 돼가 있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후리치면은 그 가죽이 온몸을 이래 이제 감쌌죠. 참나무 몽둥이가 이렇게 길더라고요. 이거를 요 무릎 사이로 사람이 양쪽에서 하나, 둘, 셋 하면 붕 떠가지고 그 나무를 밟아보는 거라. 그 나는 막 무릎이 완전 막 그때는 박살 나는 줄.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군용 전화기를 이용한 전기 고문이었습니다. 막 그거를 하면서 돌릴 때마다 막 저는 죽이라 하면서 이빨을 안 물었어요. 안 물면은 그거를 돌릴 때마다 이 치아가 다다다다다다다다 떨리더라고요. 떨리고 이제 몸부림을 이래 치다 보면은 수갑이 서로 부딪혀 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가 손목 일로가 이제 완전히 다 탔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차라리 채찍으로 때려달라고 전기 고문만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던 동수 씨. 이때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치아는 다 빠져버렸고요. 지금도 굳은 날이면 다리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아무 제목도 없이 사람 끌고 가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죄목이 있었어요. 뭘까요? 그들이 작성한 조서 첫 장을 보면 모든 조서의 첫 번째 죄명이 나오거든요. 바로 반공법 위반이었습니다. 반공법이요? 반공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반공이라는 이름이 직접 들어간 법이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 반공법이라는 게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2달 후에 이제 공산주의 활동, 이제 우리 남한에서 공산주의 활동하는 걸 처벌하기 위해서 제정 공포된 법률이었는데요. 그런데 혹시 국가보안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네. 근데 국가보안법이 있었어요. 국가보안법이 없었던 시절에 있었던 반공법이 아니고 국가보안법이 있었는데 근데 왜 별개로 또 반공법을 만들었을까요?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정권을 잡은 이제 군부 세력들이 이른바 이제 혁명 공약이라는 거를 발표합니다. 그 혁명 공약으로 제 1호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그 반공 체계 강화 취지의 어떤 공약이었어요. 이 반공법의 제정 목적은 이제 군부 쿠데타 세력의 어떤 그 정권 창출 그리고 권력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그 메시지에 입각해가지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공법이라는 걸 제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16 군사정변 세력의 혁명 공약 1호를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크게 작용한 반공법. 그런데요, 반공법의 뿌리가 일제가 만든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천황 통치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징역에 처한다. 1925년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했습니다.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던 그 해에 국가보안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권의 국가보안법은 일제 치안유지법의 주요 조항과 조문을 거의 그대로 본뜬 것이었습니다.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 자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으로 탈바꿈한 셈이죠. 그리고 1961년 박정희 군부 세력은 국가보안법의 특별법과 같은 반공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셋 다 연결이 되죠.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거냐면 부당하게 권력을 취득한 어떤 정권 세력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공법의 조항 중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제4조였습니다. 어떤 행위를 찬양 고무로 볼 것인지에 대해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원칙과 기준 없이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던 이 반공법 4조는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 탄압의 근거로 악용됐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오적 필화 사건의 김지아 시인도 반공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정치권 인사나 유명 인사만 이 반공법의 표적이 된 건 아니었어요. 혹시 이분 누군지 모르시죠?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포즈가 예사롭지가 않은 게 이 포스도 느껴지고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영화 좋아하시죠?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 가장 대표적인 영화 감독 누가 있을까요?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님 아닐까요? 딱 저도 두 분 알아요. 근데 맞아요. 이분은 60, 70년대 박찬욱, 봉준호 감독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한국 영화사의 전설로 불리던 분인데요. 바로 이만희 감독입니다. 뭐 현빈과 탕웨이 주연의 만추, 거기에 원작을 만든 게 바로 이분이에요. 자, 이 작품은 이만희 감독의 7인의 여포로라는 작품인데요. 그런데 개봉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중앙정보부, 80년대는 안기부, 현재는 국정원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갑자기 영화 상영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왜요? 혹시 뭐 영화 장면 중에 좀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었을까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된 국군 간호장교를 이제 중공군이 겁탈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북한 장교가 이 중공군을 죽이고 구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그냥 아주 전쟁 영화에 흔히 나올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간호장교가 멋진 남자의 안녕 이런 대사를 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괴뢰군을 너무 멋있게 그렸다. 그러니까 이건 곧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반공법 위반, 이만희 감독 구속. 와, 그게 어떻게 북한에 대한 찬양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까 반공법 4조 얘기 봤잖아요. 정말 그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더 재밌는 건 이만희 감독이 바로 다음에 만든 영화가 군번 없는 용사라는 작품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국군은 착한 사람, 북한군은 나쁜 놈으로 아주 확실히 그렸어요. 문제가 되니까. 근데 중앙정보부가 또 이만희 감독을 호출한 거예요. 또요? 이번엔 왜요? 야, 인민군 장교가 너무 잘생겼잖아. 그 당시에 인민군 장교역을 누가 했느냐? 아실 텐데 신성일 배우님 아세요? 네, 알아요. 그 당시 당대 최고 미남 배우였고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현빈 씨 정도 될까? 황당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드디어 피카소가 네. 나왔네요. 이 크레용은 그때 당시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 크레용을 만든 문구회사 사장이 붙잡혀 들어갑니다. 역시 반공법 위반. 예? 크레용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혹시 피카소 때문인가요? 그런데 피카소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반공법이랑 피카소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 피카소와 반공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바로 이 그림에 답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가 한국에 관해 그린 유일한 작품이에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시가 됐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전쟁 중에 벌어진 군인의 민간인 학살을 이제 그린 건데, 근데 문제는 더 여기 있어요. 피카소가 당시에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왜 피카소 크레용이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네. 자, 피카소란 이름을 입에 올렸다가 입건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참 이것도 우프고 황당한 일인데, 코미디언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 혹시 아세요? 야, 이거 너무 옛날이다. 대략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신동엽 씨나 강호동 씨. 그러니까 TV쇼를 주름잡던 명 MC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TV쇼에서 좋은 그림을 보고, 야, 이거 피카소 그림처럼 훌륭한데? 라고 말했다가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당시 반공법 위반 사례들 보면 진짜 황당한 것들 많아요.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김일성의 풍채가 당당하다. 이런 말을 했다가 잡혀가고, 풍채가 당당한 게 찬양 고문가요?
또 집을 부수러 온 철거반, 그때 이제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막 이제 그런 철거반하고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잡혀가요.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면 김일성 욕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잡혀가요. 그러니까 이름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이 지긋지긋하다. 이것도 방공법 위반. 아버지한테 너는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북한이나 가라. 뭐 이런 꾸중을 듣고 집을 나와서 걷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혼잣말로 에라이 김일성 만세다. 이렇게 중얼거렸다가 이걸 들은 사람이 신고하고 그래서 방공법 위반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걸리 방공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뭐 막걸리 한잔 하면서 뭐 세상 욕도 할 수 있고, 예? 뭐 당시나 지금이나 뭐 고대나 현대나 뭐 다 권력자들,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비판, 문제적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민중들끼리. 근데 시민들끼리 이렇게 술 먹으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뭐 정권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 했다. 바로 수사기관에서 잡아가가지고 고문가혹행위하고 고무찬양죄를 너는 저지른 거다. 이렇게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자, 이제 휴전선 철책을 지키던 군인 김동수 씨가 왜 갑자기 끌려갔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까 우리 예들 들어보니까 좀 알겠죠? 네. 조선은 이미 그들의 의도대로 다 조작이 돼 있었고요. 여기 써 있는 게 맞다고 시인해. 안 그러면 너 행방불명 처리서 한 장으로 여기서 죽어나간다. 무섭죠? 이런 협박 속에 거짓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위에 이제 그 큰 전구등이 이래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그 켰다가 껐다가 횃불을 이래 합니다. 이러면 앞에 시야가 캄캄하게 해가지고 이 시야가 안 보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조사관들이 인주위를 뭉쳐가지고 이래 이제 찍고 이렇게 됐죠. 재판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김동수 씨가 어렵게 입수한 당시 판결문. 몇 번을 읽어보았지만 늘 억장이 무너집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요. 결과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 항소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출소 이후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사람들은 빨갱이, 간첩 이렇게 수군대며 동수 씨를 피해 다녔고요. 형사의 감시의 눈초리 때문에 취직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혼할 아내에게조차 자신의 과거를 숨겨야 했던 동수 씨. 아내가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건 보호감호 처분이 해지된 1988년이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행사들이 하면서 어디다 가도 뭐 그냥 오는가 이래 생각했지 전혀 몰랐어요. 안 믿었지. 거짓말인 줄 알았지.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동사무소 가갖고 초본 떼보고 내가 이제 그때 봐도 그게 안 믿기더라고요.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안 믿기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겪었던 아픔보다 훨씬 더 무거운 평생의 응어리로 남을 비극도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 그때 그 당시에 해병대 하사관으로 이제 지원을 해가 포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중사로 진급해가 이제 소위 인간 시험을 이제 쳐서 합격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신원조회 했다며래. 저 바람에 그 소위가 안 되고 그래서 막 예편을 해가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말았죠. 그게 제가 지금까지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도 파괴해버린 반공법. 반공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김동수 씨는 청년회장으로 마을 일에도 앞장섰고요. 지역의 기초의원으로도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8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46년간 간첩으로 낙인 찍힌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근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으면서
명예회복을 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그중엔 어린 딸의 편지 한 장이 40년 만에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님이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검사님한테 탄원하는 편지를 써요. 우리 아빠가 경찰서에 잡혀간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요. 근데 당시에 이미 끌려갔는데 한 달 동안 못 봤다라는 거는 그 한 달 사이에 영장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고문가혹행위 당하면서 수사를 받았다라는 소리거든요. 불법 체포와 구금에 따른 수사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면 그걸 가지고 재심 청구를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회복을 하는 사례들이 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동수 씨도 지금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분명히 이 국가에 상대를 해서 내가 재심 청구를 꼭 할 겁니다. 꼭 해서 이 무죄를 받아야 되고 내 청춘을 참 이 공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뜨린 그걸 무엇으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누가 공권력에서 저인데 사과 한마디 없다는 자체가 너무 지금도 막 서글픕니다. 그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유엔에 의해서 이제 그 공표된 세 가지 원칙인데 첫째가 진실, 두 번째가 정의, 세 번째가 배상입니다. 이른바 오욕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 위한 맥락에서도 이런 어떤 국가와 특히 사법부의 당시 잘못된 판단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사과부터 시작해서 진실 규명과 정의 회복, 그다음에 명예 회복, 그다음에 배상 이런 절차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김동수 씨 방공법 위반 조작 사건 진실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해주시는 말씀 들으면서 이 법이 어떤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한 사람과 그리고 수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줬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요. 하루빨리 국가가 이분들한테 좀 진정한 사과와 또 그에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부끄럽지만 그간 현대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알지 못했던 현대사의 민낯을 낱낱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소박한 행복을 꿈꾸던 20대 청년의 미래는 국가폭력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세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모쪼록 김동수 씨가 꼭 국가의 사과를 받고 재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